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서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32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2,496가구로 8월에 1,428가구에 비해 7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격 심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11%로 정규직의 빈곤율 3%에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연고점을 또 돌파했습니다. 191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상승률은 0.97%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5천억 원 넘는 현물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4,700억 가까운 매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계속된 순매수에 우리 증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증권업종도 강세를 보였고요.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G20 경주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 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으면서 국내 증시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코스피는 간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오르면서 19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902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지난 21일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면 오늘장에서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91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1920포인트 추격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는데요. 수급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천억 원 넘는 물량 매수 우위가 들어왔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났지만 지수의 상승에는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쪽에서 4,700억 원, 기관 쪽에서 1,6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포인트 오르면서 52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514포인트와 526포인트 사이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189억 원, 외국인 쪽에서 31억 원 정도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이 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기관 쪽에서 오늘장 17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내리면서 1,116원에 마감했는데요. G20 경제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가 채택되면서 하락 압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21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 벌써 1,116원대까지 낙폭을 늘렸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0.7% 내렸습니다. 하지만 77만 원대는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 5% 급등했습니다. 조선주광세, 현대중공업도 신고가 오르면서 6.7%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기아차도 5.7%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IT주인 LG전자는 1%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소폭 내렸고요. 서울반도체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2%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CJ 온쇼핑 오늘장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7% 올랐습니다. 다음도 역시 올랐고요. 태용도 역시 강세였습니다. SFA는 올해 신규 수주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에 3%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가장 상승 움직임을 보였던 건 자동차주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신이 7% 올랐습니다. 유니크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인지컨트롤스가 8% 급등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선주들도 4분기 실적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역시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중공업이 6.7%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STX 조선해양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52주 신고가 쓰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간만에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우증권이 3.9%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4%대에서 6%대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금융주 가운데 은행주도 저평가 매력과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지주가 0.7% 올랐고요. 우리금융이 1.7% 올랐습니다. 한양금융지주는 약세 전환한 채 마감했지만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1%대로 오르면서 은행주까지 상승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3% 올랐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이 10%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났고요. 웨이포트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테크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사업 보조로 841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2.7% 오르면서 11만 3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오늘장 11만 원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상승을 견인해줬는데요. 내일장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라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연중 최고치를 또 돌파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G20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배경 한번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죠. 예, 이미 주말을 통해서 장 초반부터 이미 시장이 좀 많이 알려졌겠지만은 일단 G20 재무정상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 결과가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20 회담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각국이 환율과 관련해서 자국 통화의 인위적인 저평가 즉 환율 절상을 자제한다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환율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는 점이 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서 이제 극단적인 환율 전쟁이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 폐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 측면에서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이 오늘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면은 시장 결정적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것도 일단 오늘 외국인 매수의 수급과 함께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국이 2015년까지 위안화 절상 경상수지 목표를 잠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으로 본다면 일단 GDP 대비 경상수지 수준이 4.7%인 중국으로 본다면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즉 위안화 절상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일부에서는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시장 지위가 상당히 격상됐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향해서 오늘 중국 증시 상승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의 기대 요인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인 화학이라든가 IT 그리고 화학,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되든 아니면은 최근에 실적 발표와 관련되든 오늘 강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즉 최근에 오늘 강세는 역시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였던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축소 가능성과 달러 약세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위안화 평가 절상 같은 것들이 어울리면서 오늘 외국인의 이틀 연속 대량 순매수와 함께 대형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말씀
해주신 대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은 양을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큰 틀이 짜여졌다. 앞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남은 분야 어떤 것들을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시장을 보면은 환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환율이 달러당 원화는 한 7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지금 달러당 일본 통화는 오히려 한 0.8% 정도 오늘 엔화가 절상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오늘 유로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임으로 들어서 달러의 분위기가 G20 재무정상회담 이후에 방향성을 재차 질서 있게 형성하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G20 결과에 대한 반응 자체가 오늘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된다면 미국 증시 역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우리가 미리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1월 3일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규모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11월 3일 전후에서는 외국인 유동성이 다소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는 이런 환율 반영 측면이라든가 불균형 해소 측면을 본다면 외국인 매수는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 지금 경제 매크로 지표를 본다면은 미국의 지표인 주택 경기 지표 등등을 본다면 일단은 큰 폭의 개선보다는 횡보하거나 조금의 개선 징후나 또는 현재의 바닥 수준에서 좀 횡보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경제의 지표는 이미 확인된 대로 좀 견조한 상승, 성장세 주속의 시사점을 계속 던져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을 받는 거는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2분기에 7.5%보다 큰 폭, 상반기 7.5%보다 큰 폭을 둔화된 한 4.5% 예상이 되지만 이는 작년 내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분기, 직전분기 대비해서 여전히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매크로 지표의 영향력은 이번 주에는 다소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관심은 G20 회담 결과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냐에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추가 상승 중에 무게를 실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저희가 연고점을 돌파했을 때 좀 저항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이 어느 순간에 꼭 발목을 잡기도 했는데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장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서 나온 그중에서 투신권에서 나온 매물 자체도 그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렇게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고요.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맞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재무정상회담 결과가 이미 시장의 새로운 팩터로 시장의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9월 달에 있었던 달러 약세의 분위기 연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이 다소 지난주 후반에 좀 불확실성 측면이 있었던 측면들이 이번 주 초에 반영되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시장의 내수 확대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반영한 것처럼 아무래도 이익 모멘텀의 하분기 이후에 둔화 반영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재료 측면의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재료 측면의 반응은 지속성이 좀 약하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11월 초부터는 조금 기대 반영이라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시즌의 후반부 진입에 대한 4분기 실적 모멘텀 둔화의 부분 또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아니면 이격 부담이라든가 기술적 부분에서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수 시장에 접근을 하더라도 시장의 11월 첫 번째 주 정도의 변곡점이라든가 기술적 부담들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시장에 수능적으로 대응하되 조금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저점 매수라는 길목짓기 관점에서 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서 서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32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생애 단계별
취약 계층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26만 명에 이르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6일과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해 309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2,496가구로 8월에 1,428가구에 비해 7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1,580가구가 지어졌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상반기 3,908가구가 지어진 데 이어 3분기에만 5,102가구가 지어지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 실적은 유형별로 원룸형 주택이 7,746가구로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772가구로 8.6%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38가구로 35.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전 1,091가구, 경기, 부산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도 서울 302가구, 부산 419가구, 인천 190가구, 대전 108가구 등 총 1,201가구이며 대도시 물량이 8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비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격 심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EU FTA는 내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비준 동의 절차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 한EU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EU는 자동차 업계 등의 로비로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양측 모두 의회 비준 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비정규직의 빈곤율이 정규직의 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인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가 2008년 6,31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11%로 정규직의 빈곤율 3%에 3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빈곤율은 최저생계비의 150%를 윗도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하나은행이 소규모 협력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상생 패키지론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대기업의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기업들이 물품의 발주 단계에서 납품 완료 후 대금 결제 단계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한생명은 스마트폰 영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영업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설계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청약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9일까지 최고 연 10.5%에서 34%의 수익을 추구하는 ELS 7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ELS는 원금 비보장형이 5종류이고 원금 보장형과 원금 부분 보장형이 각각 1종류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수홀에서 ELW 투자 전략과 위험관리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유지은 맥쿼리증권 상무가 강사로 나서 ELW 상품과 투자 전략 그리고 ELW 투자의 위험성 등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증시 강세 장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코스피 차례가 왔는데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는 시비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에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가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주요 수출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이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의 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8% 급등하면서 3,000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소비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부동산주와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